거기 누구야? 남의 가게 앞에서 왜 자꾸 알짱거려? 소금을 한 줌 쥐고 쫓아나갔습니다. 며칠째 가게 앞 전봇대 뒤에 숨어 있는 저 시커먼 그림자. 재수가 옴 붙으려니 별게 다 꼬인다 싶어 소금을 확 뿌렸는데 세상에 그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든 남자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소금 알갱이가 하얗게 내려앉은 그 덥수룩한 머리칼 사이로 겁에 질린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옷차림에 한쪽 다리는 퉁퉁 부어 절룩거리는 꼴.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그 흐리멍덩하면서도 낯익은 눈빛이 심장을 쿡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내 가슴에 대못을 박다 못해 집문서까지 훔쳐 달아났던 그 인간. 내가 밤마다 저주를 퍼붓고 부적까지 써서 태워버렸던 내 전남편 강태식이었습니다. 그 잘라 빠졌던 얼굴은 어디 가고 얼굴 가죽은 해골처럼 말라붙어 광대뼈만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목대가 시커멓게 낀 셔츠깃 위로 앙상한 모골대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또 저 거지가 와서 저래요? 때마침 점심 장사 설거지를 돕던 옆집 쌀가게 아줌마가 고무장갑을 낀 채 튀어나왔습니다. 경찰을 부르라니까 왜 자꾸 봐줘요. 저런 사람들은 한번 봐주면 아주 눌러 산다니까. 아줌마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들이 알면 어쩌나. 저 거지가 내 전남편이라는 걸, 내 딸 지은이의 아비라는 걸 동네방네 알리게 되면 어쩌나. 나는 황급히 남편, 아니 저 냄새나는 인간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내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들어가 얼른. 내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쌀가게 아줌마를 억지로 등 떠밀어 가게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돌아봤을 때 그는 마치 대역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차라리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든가 돈 내놓으라고 고함을 치든가. 왜 저렇게 죽어가는 개처럼 쳐다보는 건데. 아, 강태식? 내 고함 소리에 그가 움찔하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너 맞지?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죽으려면 딴 데 가서 곱게 죽지. 왜 하필 내 가게 앞이야. 나는 악다구니를 쓰며 그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가 종이장처럼 힘없이 밀려났습니다. 그 손끝에 닿은 감촉이 너무나 차갑고 딱딱해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뗐습니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쉰내,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비릿한 피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다 쉬어 쇳소리가 났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닌데. 미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딸 지은이, 그 착한 것이 드디어 시집 간다고 상견례 날짜 잡았다고 전화 온 날입니다. 엄마, 그쪽 집안 어른들이 참 좋으셔. 나 진짜 잘 살 자신 있어. 엄마 고생시킨 거 내가 다 갚을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의 들뜬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이제 겨우 빚 다 갚고 국밥 팔아 모은 돈으로
딸아이 혼수해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아비라는 작자는 딸의 앞길을 막으려고 작정이라도 한 걸까요? 닥쳐. 네 입에서 내 이름 나오게 하지 마. 징그러워 죽겠으니까. 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바닥을 탕탕 쳤습니다. 먼지가 풀썩이며 일어났습니다.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경찰 부를 거야. 지은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지은이. 딸의 이름을 듣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무언가를 꺼내려다 말고 내 섯을 퍼런 눈초리에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절뚝절뚝.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리 길처럼 힘겨워 보였습니다. 끌고 다니는 낡은 운동화 뒤축이 다 닳아 찢어져 있었고 발목에는 시커먼 때가 껴 있었습니다. 5년 전 내 인생의 여자는 너뿐이다라며 사기쳐서 내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가던 놈. 마지막 날 내 바짓가랑이를 잡는 딸아이를 뿌리치고 성공해서 온다며 큰 소리치던 그 위풍당당하던 덩짝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쓰려왔습니다. 소금을 뿌리던 내 손에 아직 남아있던 소금 결정들이 손바닥을 찔러왔습니다. 차라리 와서 깽판이라도 치지. 차라리 돈 내놓으라고 욕이라도 하지. 저렇게 죽은 사람 같은 얼굴로 말 한마디 없이 물러나는 꼴이라니. 그게 더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걸 저 인간은 알까요? 가게 문을 닫고 들어와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육수 냄새가 오늘따라 비릿하게 느껴져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칼질하다 만물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왜 하필 지금입니까?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지은아, 네 아빠 왔다. 거짓골이 돼서 왔다.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겨우 웃음꽃 피운 애한테 네 아비가 노숙자가 되어 나타났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나는 이를 악물고 육수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나를 올려다보던 그 퀭한 눈동자가 천장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만 들려도 혹시 그 인간이 가게 문을 두드리는 건 아닐까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 어제 내가 그렇게 난리를 쳤으니 갔겠지. 양심이 있으면 갔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새벽 골목을 갈랐습니다. 그런데 셔터가 올라가며 드러난 가게 문 앞 바닥에 검은 물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밤새 여기서 있었던 거야? 이 추운 날에? 인기척에 놀라 그 물체가 꿈틀하며 일어났습니다. 밤이슬을 맞아 축축하게 젖은 머리카락, 파랗게 질린 입술, 어제보다 더 초라해진 몰골의 강태식이었습니다. 너 아직도 안 갔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는데 그가 일어서다 말고 비틀거리더니 내 앞으로 털썩 고꾸라졌습니다. 쿵! 바닥에 머리를 찢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정신 차려. 쉬하지 마. 나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몸을 잡았습니다. 뜨거. 불덩이였습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는 주머니에 넣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 주머니를 움켜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옷소매가 말려 올라간 그의 손목 위로 붉은 반점들이 흉측하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순간 5년 전 친정 엄마가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보았던 그 붉은 반점이 떠올라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인간, 단순히 못 먹어서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전남편 강태식, 이 인간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리요. 이봐, 강태식? 눈 좀 떠봐. 내 손바닥 안에서 그의 얼굴이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불덩이 같은 이마, 식은땀으로 흥건한 목덜미. 죽은 사람처럼 늘어진 그를 안고 있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내 가게 앞에서 내 딸 결혼식 앞두고 초상을 치르게 생겼구나. 아이고, 순자네. 무슨 일이야? 아까 그 거지 아니야? 골목 어귀에서 두부장수 아저씨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네방네 소문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순자네 국밥집 앞에 전 남편이 객사 직전이다라는 소문이 돌면 예비 사돈댁 귀에 들어가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객이에요. 아는 사람이야. 나는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고는 축 늘어진 태식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벼웠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키 180이 넘는 거구였던 남자가 마치 솜니불에 물 먹인 빨래 뭉치처럼, 아니, 다 타버린 장작개비처럼 가볍게 들려 올라왔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다는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내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갈비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내 살을 찔러댔습니다. 5년 전 그때의 위압적인 몸뚱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 거대한 상 같던 남자가 지금은 내 어깨에 매달려 종이 인형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질질 끌다시피 그를 가게 안으로 밀어넣고 셔터를 쾅 닫아버렸습니다. 가게 안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그의 모습은 바깥 어둠 속에서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무릎이 다 튀어나온 등산 바지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때에 절어 있었고, 발가락이 튀어나온 양말 사이로 보이는 발톱은 까맣게 죽어 있었습니다. 그를 구석 테이블 의자에 앉히자마자 역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묵은 땀 냄새, 그리고 썩은 과일 같은 시큼한 냄새.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닦아놓은 내 가게 바닥에 그가 묻혀온 흙탕물과 오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혐오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일어나라고. 나는 물수건을 가져와 그의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수건에 묻어나왔습니다. 찬 물수건이 닿자 그가 하고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가더니 나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순자야. 그래, 나다. 네가 버리고 간 순자다. 정신이 드니? 들면 당장 나가. 내 가게 더럽히지 말고 나가라고. 나는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호통에 대꾸도 하지 않고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마치 있어선 안 될 곳에 왔다는 듯, 귀신이라도 본 듯 허둥지둥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갈게. 간다. 미안하다. 그가 비틀거리며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두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다시 휘청하더니 테이블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쿨럭, 컥. 기침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폐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
그가 입을 틀어막은 손가락 사이로 붉은 핏방울이 튀어 식탁보 위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식탁보 위에 선명하게 번지는 붉은 꽃.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 지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황급히 소매로 입을 훔치며 그 핏자국을 감추려 손바닥으로 식탁보를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피는 더 흉하게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구급차 부를 거야. 너 여기서 죽으면 나만 손해니까. 내가 핸드폰을 집어들자 그가 짐승처럼 달려들어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힘없는 소나기가 어찌나 필사적인지 내 손목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였습니다. 안 돼. 부르지 마. 제발. 놓으라고. 너 지금 꼴을 봐. 죽어가고 있잖아. 돈 없어. 병원비 낼 돈 없다고. 가면 쫓겨나. 쪽팔리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둬.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돈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 병원비 걱정이라니. 아니, 쪽팔림이라니. 아, 기가 막혀서 나는 핸드폰을 든 손을 스르르 내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 5년 전에 그 많은 돈 다 들고 튀어놓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 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집문서, 내 피 같은 돈 다 어쩌고, 도박판에 다 꼬라박고 그 잘난 내 연녀한테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와서 돈 없어서 죽겠다고 징징거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를 움켜쥔 그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기 든 거 뭐야? 내 눈이 그의 주머니로 향했습니다. 아까부터 목숨처럼 쥐고 있는 저 주머니. 돈 남은 거 있지? 노름하다 남은 돈이라도 있는 거지? 그거 내놔. 그거라도 내놓고 가. 나는 홧김에 그의 주머니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냥 뭐라도 뺏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안 돼. 그가 기를 쓰고 몸을 비틀며 저항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그의 주머니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꼬깃꼬깃해진 낡은 약봉지 뭉치와 반으로 접힌 꼬질꼬질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닥을 기듯이 엎드려 잽싸게 그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보지 마. 별거 아니야. 그가 종이를 구겨 다시 품속에 넣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종이 뒷면에 비친 흐릿한 글씨, 병원 진단서 같기도 한 묘한 양식. 하지만 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박 빚각서겠지.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신세니 저 모양이겠지. 갑자기 모든 기운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화를 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저 인간을 잡고 흔들어 봐야 나올 건 먼지뿐이구나. 내 인생 망친 대가가 고작 저런 몰골이구나. 됐다. 다 필요 없다. 나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는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그래. 갈게. 미안하다 순자야. 진짜 미안하다.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열면 들이닥칠 찬 바람이 두려운 듯 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그 굽은 등이, 5년 전 지은이가 사달라고 조르던 운동화를 끝내 사주지 못해 미안해하며 돌아누웠던 그날 밤의 등짝과 겹쳐 보였습니다. 나쁜 놈, 죽일 놈. 하지만 밥장사 20년에 배고픈 사람 빈속으로 보내본 적 없는 나였습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도 내 가게 들어온 사람
굶겨보내면 천벌 받는다고 믿고 살아온 나였습니다. 저 몸으로 나가면 저 인간은 오늘 밤을 못 넘길 게 뻔했습니다. 가게 문이 끼익 하고 열리려는 순간 내 입이 제멋대로 열렸습니다. 이성이 막을 새도 없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가 멈칫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그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앉아. 앉으라고. 귓구멍이 막혔어? 나는 신경질적으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밥 남아서 버리려던 참이니까 먹고 가. 먹고 떨어지라고. 다신 오지 말라는 뜻으로 주는 거니까 착각하지 말고 처먹고 가.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도 내 손은 벌써 뚝배기를 불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켜자 파란 불꽃이 확 하고 타올랐습니다.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뚝배기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평소 손님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봉으로 눌러 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속으로 수십 번 되뇌며 나는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썬파를 듬뿍 던져 넣었습니다. 5년 묵은 미움이 뚝배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도마를 내려치는 칼질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팔을 써는데 내 손에 들어간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이 칼질 한 번에 미움 하나, 이 칼질 한 번에 원망 하나. 이 인간아, 왜 왔어? 대체 왜 왔어? 파 썰던 칼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뚝배기 안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오늘따라 왜 그리도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5년 전 우리 식구 밥상머리에서도 늘 이 냄새가 났습니다. 국밥집을 하기 전 내가 집에서 공국이라도 끓이는 날이면 강태식 저 인간은 귀신같이 알고 들어왔습니다. 어이 마누라, 오늘 국물 뽀얗게 잘 우러났네. 고기 좀 팍팍 넣어봐. 그때는 참 당당했습니다. 반찬이 짠에 싱겁네 타박도 심했고 국물에 파가 너무 많다며 젓가락으로 일일이 골라내던 까다로운 위인이었습니다. 내가 해준 밥 먹고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랐던 그 시절의 강태식? 그런데 지금 주방 너머 홀 구석에 앉아있는 저 남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힐끔 고개를 들어 그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의자 끝자락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 넓던 어깨가 좁쌀만하게 쪼그라들어 보였습니다. 가게 안에 온기가 낯선지 아니면 몸살 기운 때문인지 그의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진동이 의자를 타고 바닥까지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꼴값 떤다, 진짜. 나는 혀를 차며 뚝배기를 집게로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확 끼쳐 내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그의 테이블 위에 뚝배기를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국물이 넘쳐 식탁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뭐해? 안 먹어?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래? 내가 쏘아붙이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본 그의 얼굴은 눈물 자국과 콧물, 그리고 시커먼 먼지가 뒤범벅되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다. 고맙다. 고마워, 순자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수저통을 열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뚜껑 하나를 제대로 열지 못하고 달그락거렸습니다. 보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비켜. 아우, 답답해. 내가 그의 손을 탁 쳐내고 수저를 꺼내 뚝배기에 꽂아 주었습니다. 그냥 처먹어. 누가 뺏어 먹냐? 그의 손등에 스친 내 손이 찌릿했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운 감촉. 공사판에서 벽돌이라도 날랐는지 손톱 밑은 다 깨져 있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돌덩이 같았습니다. 도박판에서 화투패나 쪼던 그 고운 손은 어디 가고 노동에 찌든 늙은이의 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데 숟가락이 심하게 흔들려 국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았습니다. 후루룩. 겨우 입에 넣은 국물을 삼키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좀 먹어. 잔소리가 습관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퍼서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걱우걱. 씹는 건지 마시는 건지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허겁지겁 국밥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밥을 쑤셔 넣는 그 모습이 어찌나 개걸스러운지 보기에 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먹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아주 고통스럽게 무언가를 밀어넣는 듯한 컥컥거리는 소리. 음식을 삼킬 때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목을 대가 힘겹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왜 저래? 목이 부었나?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려다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윽, 컥. 갑자기 그가 가슴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고 목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아, 강태식?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아유, 진짜. 천천히 처먹으라니까. 물 마셔. 물을 떠다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며 거칠게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내 손바닥에 닿는 그의 등. 살집이라곤 하나도 없이 척추 뼈마디가 고스란히 만져지는 그 앙상한 등. 마치 죽은 나무 껍질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남편의 등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널찍하고 단단해서 기대면 든든했던 그 등은 다 어디 가고 부러질 듯한 뼈대만 남았단 말입니까? 등을 두드리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때릴 곳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때리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흐흑, 컥, 흑. 기침 소리가 어느새 울음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뚝배기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죽여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뚝뚝. 그의 눈에서 떨어진 굵은 눈물방울이 국물 위로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눈물 반, 국물 반. 그는 짜디짠 그 국밥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국밥 한 그릇이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라도 되는 것처럼. 순자야. 국물에 젖은 목소리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다. 그 말 한마디에 억지로 참고 있던 내 눈물샘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인간 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약해지려는 내 마음 들키기 싫어서, 싱거운 소리 말고 얼른 먹고 가. 다 먹고 그릇 놔두고 그냥 가. 나는 도망치듯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내 흐느낌을 감췄습니다. 저 인간 진짜 죽으러 온 걸까?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렇게 가버리려고 온 걸까? 설거지통에 비친 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증오해야 마땅한데 왜 자꾸 그 앙상한 등뼈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나를 괴롭히는지. 잠시 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훌쩍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쓰러지기라도 했나? 불안한 마음에 물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홀을 내다보았습니다.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운 뚝배기와 가지런히 놓인 수저뿐, 그리고 그가 앉았던 의자 위에 낡아 빠진 검은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식? 나는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휑한 거리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밥 먹은 지 1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연기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가게로 들어온 내 눈에 의자 위에 놓인 그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가방을 든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지퍼를 마저 열자 쿰쿰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5년 동안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 모를 곰팡내, 쩔어버린 땀 냄새, 그리고 코를 찌르는 독한 파수 냄새. 가방 안에는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돈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00원짜리까지 뒤섞인 돈뭉치들. 은행에서 갓 찾은 빳빳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건 흙투성이고 어떤 건 피가 묻어 검붉게 변색되어 있고 어떤 건 땀에 젖었다 말랐는지 쭈글쭈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 대체 어디서 난 돈입니까? 도박판에서 딴 돈이라면 이렇게 지저분할 리가 없습니다. 남의 돈 훔친 거라면 이렇게 꼬깃꼬깃 모아뒀을 리가 없습니다. 돈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툭, 투둑. 돈과 함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쓴 파스 껍질 수십 장, 진통제 빈통들, 반쯤 먹다 남은 위장약 봉지들, 그리고 회색 목도리. 내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목도리, 5년 전 겨울 그의 생일날 내가 시장에서 사줬던 그 싸구려 목도리였습니다. 보풀이 다 일어나고 올이 다 풀려 걸레 조각이나 다름없는 몰골이었지만 분명 내 손으로 직접 골라 목에 둘러줬던 그 목도리였습니다. 집문서 들고 도망갈 때도 이것만은 챙겨갔단 말입니까? 5년 내내 이걸 목에 두르고 다녔단 말입니까? 목도리를 집어드는데 그 속에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달력 뒷면을 찢어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쓰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야, 나다. 죄인 태식이.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5년 전 그 돈, 도박으로 다 날린 거 아니다. 사기당해서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까봐, 니들 다칠까봐 도망쳤던 거다.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결국 이 꼴이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벗어 던지고 눈물을 훔치며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고 야간 경비 서고 남들 버린 고철 주워 팔며 모았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지은이 시집갈 때 주고 싶어서. 근데 순자야, 몸이 고장 났나 보다. 병원 갔더니 손 쓸 수 없댄다. 위암 말기란다. 수술비로 쓸 바엔
차라리 지은이 혼수라도 해주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나왔다. 흑, 흑. 입술을 깨물어도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 말기, 위암 말기라니. 그 몸으로 공사판을 뛰었다니. 그 몸으로 밥도 굶고 이 돈을 모았다니. 이 돈 2천만 원이다. 더 모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 이제 더는 일할 힘이 없다. 지은이 시집갈 때 아비 노릇 한번 못 해준 게 천추의 한이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네 고생만 시키고 평생 짐만 되고 다음 생에는 제발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호강해라. 사랑한다. 내 마누라, 내 딸. 편지 끝자락에는 물방울에 번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쓰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혼자 차가운 방구석에서 고통을 참아가며 이 편지를 썼을 그 사람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돈뭉치 사이에서 조그만 종이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프로 덕지덕지 이어붙인 낡은 사진 한 장. 5년 전 그가 집을 나가던 날 내가 홧김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우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중학교 졸업식 날 셋이서 활짝 웃으며 찍었던 그 사진.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그 찢어진 조각들을 주워 모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테이프로 붙여 지갑 속에, 아니 가슴 속에 품고 다닌 겁니다. 사진 속의 그는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를 감싸안은 팔뚝이 굵직했고 얼굴엔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식탁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미련한 인간아, 이 등신 같은 인간아. 가슴을 주먹으로 쳐도 답답함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박이 아니었어. 여자가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려고 빚쟁이들 피하게 하려고 혼자 도망친 거였어. 그것도 모르고 나는 5년 동안 당신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벽돌을 나르고 쓰레기를 줍고 피를 토하면서 이 돈을 모았구나. 돈에서 나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시멘트 가루 냄새, 쇠 냄새, 그리고 그 지독한 파스 냄새. 이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의 뼈와 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나 어떻게, 내가 아까 그 사람한테 무슨 짓을 했나요?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리고 나가 죽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뜨거운 국밥 한 그릇 주면서도 빨리 먹고 꺼지라고 모진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 국밥을 먹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내 얼굴 봐서 좋았을까요? 자기가 모은 돈을 몰래 두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돼. 이렇게는 못 보내.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평생 가슴에 대못이 박혀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이 돈 죽어도 못 씁니다. 이 피 묻은 돈으로 어떻게 딸 혼수를 합니까?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꺾어 신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텅 빈 골목길엔 찬 바람만 쌩하니 불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아픈 몸으로 어디까지 갔을까요? 어디 갔어? 나와. 나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전봇대 뒤도 보고 쓰레기장 옆도 보고 옆집 담벼락 밑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다리 저는 남자 못 봤어요? 거짓골 한 남자요. 지나가는 택배기사 붙잡고 물어보고 폐지 줍는 할머니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미널로 갔을까? 역전으로 갔을까? 아니면 죽을 자리를 찾아 산으로 갔을까?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편지 구절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 돼. 제발 살아만 있어. 내 욕 들어도 좋고 나한테 맞아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있어줘.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욕 안 하고 차려줄게. 병원 데려가 줄게. 내가 빚을 내서라도 수술시켜 줄게. 강태식? 내 절규가 골목길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내 가슴속 타오르는 후회와 미안함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을 치던 손을 거두고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휘청했지만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찾아야 해. 이대로 죽게 놔둘 순 없어. 가방을 가슴에 품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젖은 눈가를 때려 눈물이 말라붙어 따가웠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몸으로 멀리 가진 못했을 겁니다. 일단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터미널요. 빨리요. 사람 목숨이 달렸어요. 내 서슬에 놀란 기사님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모두 5년 전 그날처럼 야속하게만 보였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인파를 헤치고 다녔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구석자리, 화장실 앞, 매표소 줄. 비슷한 옷차림만 봐도 심장이 철렁해서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저기요, 강태식 씨 아니세요? 어깨를 잡아 돌려보면 낯선 남자가 험상궂은 얼굴로 욕을 해댔습니다. 아줌마 미쳤어? 왜 사람을 잡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돌아서는 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없었습니다. 터미널 어디에도, 역전 광장 어디에도 그 구분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망연자실하게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품에 안은 가방에서 다시 그 지독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파스 냄새, 그리고 흙 냄새, 시멘트 가루 냄새, 시멘트. 편지 내용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공사판에서 벽돌 나르고. 그래요, 공사판. 이 근처에서 제일 큰 인력사무소가 어디더라. 역전 뒷골목, 일용직 노동자들이 새벽마다 모이는 그곳. 새벽 인력 간판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5년 동안 숨어 지내며 돈을 벌었다면 분명 그곳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나는 다시 뛰었습니다. 역전 뒷골목은 해가 지자 더욱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허름한 간판이 덜렁거리는 새벽 인력개발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믹스커피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일감을 배정받지 못했거나 일을 마치고 돌아온 사내들 몇몇이 난로 주위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습니다. 무슨 일이셔? 아줌마가 올 때가 아닌데. 배가 불룩 나온 소장이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급하게 아까 그 찢어져 테이프로 붙인 가족 사진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소장은 흘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몰라. 하루에도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자세히 좀 봐주세요. 다리를 좀 절고요. 삐쩍 말랐어요. 여기서 5년 동안 일했다고. 아, 글쎄 모른다니까.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요. 소장이 짜증을 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컵라면을 먹던 한 늑수구레한 인부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강씨 아니요?
강 씨요? 강태식 씨요? 내가 달려가듯 묻자 그 인부가 젓가락으로 사진 속 태식을 가리켰습니다. 맞네, 강 씨. 그 말 없고 일만 하던 사람. 요새 통 안 보이더니 마누라였소? 네, 맞아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자 소장도 그제야 기억이 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 벙어리 강씨? 아이고, 사진이 너무 젊어서 못 알아봤네. 지금은 완전 송장 다 됐는데. 송장?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기요, 소장님, 그 사람.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한 거 맞아요? 소장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말도 마쇼. 내가 인력 장사 30년에 그런 독종은 처음 봤어. 처음 왔을 땐 양복 입고 와서 벽돌 한 장 제대로 못 나르더니 나중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일만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고 뭐고 하루도 안 쉬고 나왔으니까.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 사람 점심때 한바지밥도 안 먹었어. 식대 5,000원, 그거 아낀다고 맨날 맹물에 컵라면 하나로 때웠지. 우리가 술 한잔하러 가자고 해도 도망가고 작업복 하나 안 사 입고 돈 모아서 어디다 쓰냐고 물어보면 그냥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딸내미 시집 보낼 거라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습니다. 나는 컵라면만 먹고 일했을 그를 떠올리며 아까 국밥을 개걸스럽게 먹던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그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이었을까요? 근데 한 달 전부터인가 상태가 영 안 좋았어. 옆에 있던 인부가 거들었습니다. 일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화장실 가서 피를 한 바가지씩 쏟고 나오더라고. 병원 좀 가보라니까 괜찮다 체해서 그렇다면서 고집을 얼마나 피우는지. 얼굴이 흑빛이 돼서도 벽돌치게는 절대 안 내려놨어. 마지막 일당 챙겨가는 날 봉투 받아 쥐고는 손을 덜덜 떨면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절을 하더다고. 나는 가방 속에 든 2천만 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이 목숨을 갉아먹으며 바꾼 핏덩어리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요? 제발 알려주세요. 소장은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어디 보자. 주소지가 저기 산동네 해 뜨는 여인숙으로 돼 있네. 거기 달방 하나 얻어 산다고 했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해 뜨는 여인숙, 우리 가게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판자촌 동네였습니다.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못 왔던 거겠지요. 성공해서 멋지게 나타나고 싶었을 테니까요. 택시도 올라가지 못하는 가파른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컴컴한 골목길, 다닥다닥 붙은 낡은 집들 사이로 희미하게 여인숙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깨진 유리창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런 곳에서 5년을 살았단 말입니까? 계세요. 주인 계세요. 여인숙 문을 두드리자 러닝셔츠 차림의 주인 할아버지가 부채질을 하며 나왔습니다. 누구요? 방 없는데. 아니요. 여기 강태식 씨. 강태식 씨 계시죠? 아, 사무실 양반? 아까 들어오던데? 들어왔다고요?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만날 수 있구나. 근데 상태가 영. 다 죽어가는 송장꼴을 해가지고는 방세도 밀렸는데
그냥 쓱 들어가 버리대. 불러도 대답도 없고 저러다 방에서 객사하는 거 아닌가 몰라. 주인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곳은 복도 맨 끝 가장 후미진 방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옮겨 그 방 앞으로 갔습니다. 303호. 숫자가 적힌 팻말은 비뚤어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아주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으윽, 흑, 지은아, 순자야.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앓으면서 그 좁은 방구석에 처박혀 열에 들뜬 목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미워만 했던 지난 5년이 사무치는 후회로 바뀌는 순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열어야 했습니다. 비록 다 타버린 제가 되었을지언정 내 남편이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는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기익. 녹슨 경첩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이 웅크리고 있던 그 좁은 방 안으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길게 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은 사람 사는 방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굴, 아니 무덤 속이라도 이것보단 나았을 겁니다. 창문 하나 없는 먹통 같은 방. 성인 남자 한 명이 누우면 발 뻗을 곳도 없는 쪽방. 벽지 곳곳엔 검은 곰팡이가 피어올라 마치 썩어가는 피부처럼 얼룩져 있었고 천장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냉기가 어찌나 매서운지 문을 열자마자 내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일러는커녕 전기장판 하나 켜져 있지 않은 그야말로 냉골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 얇은 이불 하나를 뒤집어 쓴 채 새우처럼 웅크리고 있는 덩어리가 보였습니다. 내 남편 강태식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오한에 시달리는지 이불째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한 발자국 들어서는 순간 발바닥에 닿는 장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산단 말입니까? 밖보다 더 추운 방에서 아픈 사람이 어떻게 견뎠단 말입니까? 눈물이 차올라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틱! 형광등이 파르르 떨며 깜빡거리더니 겨우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방 안의 풍경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곰팡이 핀 더러운 벽면 가득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우리였습니다. 내가 가게 앞에서 파 다듬는 모습, 지은이가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 쓰고 웃는 모습, 지은이가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뒷모습, 모두 멀리서 몰래 숨어서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뒤에서, 골목 어귀에서, 담벼락 너머에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들 사이사이엔 그가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졸업.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순자 허리 아픈가 보다. 파스라도 사주고 싶은데. 오늘 지은이 상견례 날짜 잡힌 날. 축하한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웃고 떠드는 그 모든 순간을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혼자 지켜보며 울었을 겁니다. 다가가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못하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밥상을 보았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하나, 그리고 사발에 담긴 물. 그런데 그 물이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물이 얼 정도로 추운 방. 이 미련한 인간은 난방비 몇 푼 아끼겠다고 이 냉동고 같은 방에서 그 몸으로 버틴 겁니다. 2천만 원. 나한테 주고 간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자기 몸은 장작처럼 태워버린 겁니다. 태식아, 여보. 내 목소리가 흐느낌에 섞여 갈라졌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그가 이불 속에서 움찔했습니다. 누구? 그가 이불을 걷어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아까 가게에서 봤을 때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입가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픽하고 힘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제 헛것이 다 보이네. 그는 내가 진짜 온 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 그리운 사람이 보인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순자야. 안 그래도 보고 싶었는데. 잘 왔다. 꿈에서라도 보니까 좋네. 그가 허공을 향해 앙상한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꿈 아니야. 나야. 순자라고. 내 손에 온기가 닿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초점 없던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네가 여기 있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는 덮고 있던 이불을 황급히 끌어올려 자기 몸을 감췄습니다. 자신의 이 비참하고 더러운 꼴을 내게 보이기 싫어서 죽어도 들키기 싫었던 그 자존심 때문에. 보지 마. 나가. 당장 나가. 그가 쉰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나가. 죽어도 못 나가. 네가 이 꼴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딜까. 나는 이불을 확 걷어버렸습니다. 아, 안 돼. 그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웅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불 아래 드러난 바닥. 그가 누워있던 요 위에는 그가 토해낸 검붉은 핏덩어리들이 흥건하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이 피밭 위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너무 미워서, 너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독한 놈아. 쿨러, 컥. 그가 내 손길에 힘없이 흔들리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또다시 붉은 피가 그의 입술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 왜? 차라리 와서 빌지. 살려달라고 빌지. 왜 혼자 이러고 있어? 나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리쳤습니다. 뼈밖에 없는 가슴이 텅 울렸습니다. 돈? 그깟 돈이 뭐라고. 네 목숨값이 고작 2천만 원이야? 우리 딸 혼수? 네가 죽고 그 돈 받으면 지은이가 잘도 기뻐하겠다. 평생 가슴에 피멍 들어 살라고? 그게 아비가 할 짓이야? 내 절규에 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순자야. 나도 살고 싶었다. 그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너무 아파서, 너무 무서워서 너한테 가고 싶었다. 따뜻한 밥도 먹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고 지은이 손도 잡고 싶었다. 그럼 오지 그랬어. 내가 죄인이잖아. 니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놈이잖아. 염치가 없어서 차마 못 갔다. 그냥 죽어서 갚으려고 했다. 죽어서 갚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수첩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발에 채였던 그 수첩. 펼쳐보니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가계부였습니다. 하루에 5,000원, 3,000원. 밥을 굶고 약을 안 사 먹고 그렇게 100원, 200원 모아서 만든 2천만 원. 그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나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그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냄새나고 피 묻고 차가운 그의 몸을 내 품으로 꽉 안았습니다. 이거 나 더러워. 냄새나. 그가 밀어내려 했지만 나는 더 세게 그를 안았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안았습니다. 안 더러워. 하나도 안 더러워. 내 눈물과 그의 눈물이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년 동안 굳어있던 내 심장의 얼음장이 그의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여보, 집에 가자. 내가 속삭였습니다. 지은이한테 가야지. 아빠 노릇하러 가야지. 이렇게 죽으면 나 당신 평생 용서 안 해. 알았어? 그는 내 품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꺼이꺼이 지난 5년의 서름을 토해내듯 목이 찢어져라 울었습니다. 차가운 냉골방, 얼어붙은 물그릇 옆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벽에 붙은 지은이의 사진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지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엎혀. 나는 눈물을 닦고 등을 돌려댔습니다. 병원 가자. 구급차 부를게. 안 돼. 잔말 말고 그냥 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손에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너무나 희미해서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절대 혼자 보내지 않겠다고. 마지막 가는 길 따뜻하게 배웅해 주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짧다는 것을. 비켜요. 비키세요. 응급환자예요. 구급대원이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와 이동 침대에 그를 눕혔습니다. 바퀴 굴러가는 소리, 기계음 소리, 다급한 발소리들이 뒤섞여 어지러웠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전 남편. 아니, 제 남편이에요. 피를 토했어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나는 횡설수설하며 의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응급실 처치실 커튼 뒤로 그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피가 묻은 내 옷자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태식의 피였습니다. 붉고 끈적한 피가 내 가슴팍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겁 같은 시간이 흐르고 커튼을 젖히고 나온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저 좀 보시죠. 진료실 모니터에 띄워진 태식의 뱃속 사진은 끔찍했습니다. 의학을 모르는 내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위를 넘어 식도, 간, 림프절까지 퍼져 몸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영양실조에 탈수까지 심해서 수술도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길어야 며칠, 짧으면 오늘 내일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사람 멀쩡히 숨 쉬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는 책상을 치며 대들었지만 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볼 뿐이었습니다. 통증이 엄청났을 텐데 이걸 진통제 몇 알로 버텼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정신력으로 버티신 겁니다. 딸 결혼식 때문이라셨나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신력. 그 썩어 들어가는 몸뚱이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공사판을 굴렀다니 오로지 딸 혼수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 잠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세요. 나는 비틀거리며 처치실로 돌아갔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태식.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그 팔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 손을 잡자 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보.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나 병원비 비싼데 이 와중에도 돈 걱정입니다. 시끄러. 돈 걱정 좀 그만해. 당신이 준 2천만 원 있잖아. 그걸로 낼 거야. 다 쓸 거야. 내가 짐짓 화난 척 소리치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지은이 건데. 바보. 진짜 천치 바보.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5년 전엔 검었던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어 푸석거렸습니다. 태식아, 많이 아팠지? 혼자서 무서웠지? 그가 눈을 깜빡이자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나 소원이 있어. 말해. 다 들어줄게.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지은이 결혼식 보고 싶어. 식장엔 안 들어갈게. 그냥 멀리서 드레스 입은 거 한 번만. 숨이 찬 듯 그가 헐떡였습니다. 나 같은 놈이 아비라고 나서면 지은이 흠되잖아. 그냥 눈에만 담고 갈게. 응?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자기는 죄인이라며 딸의 앞길에 방해될까봐 숨어서 보겠다는 이 남자. 무슨 소리야? 당당하게 봐야지. 아빤데. 아니야. 안 돼. 사돈댁 알면 파혼당해. 그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 죽는 것보다 딸 파혼당하는 게 더 무섭다는 듯.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왔습니다. 챙길 게 있었습니다. 태식이 머물던 여인 숙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주인 할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하고 방을 뒤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잡동사니들, 쓰레기장이나 다름없는 그곳에서 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는 비닐 커버를 발견했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낡았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검은 양복 한 벌이 나왔습니다. 5년 전 그가 집을 나갈 때 입고 있었던 그 양복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졌지만 얼마나 정성스레 다림질을 해놨는지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습니다. 그리고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 지은이 결혼식 날 입을 옷. 세탁비 5,000원.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언젠가 이 옷을 입고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날을 꿈꾸며 밥은 굶어도 세탁비는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양복을 가슴에 품고 나오는데 텅 빈 골목길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양복을 입혀서 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혜 대신 그가 그토록 입고 싶어 했던 이 양복을 입혀서 가게로 돌아와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엄마. 왜 목소리가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지은아. 지금 가게로 좀 와라. 할 말이 있어. 갑자기, 나 오늘 드레스 피팅하러 가야 하는데, 중요한 일이야. 꼭 와야 해. 지금 당장. 내 단호한 목소리에 딸이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눈이 왜 이래? 울었어? 나는 딸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낡은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식의 가방. 이게 뭐야? 열어봐. 딸이 의아해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돈뭉치, 편지, 찢어진 가족사진, 낡은 수첩. 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아빠 글씨잖아. 그래. 아빠가 다녀가셨어. 뭐, 그 인간이 여길 왔어? 돈 뜯으러 왔어?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5년 동안 아빠를 증오하며 살아온 딸이었습니다. 읽어봐. 편지. 딸은 마지못해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인상을 찌푸리며 읽던 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이거 다 거짓말이지? 돈 필요해서 쇼하는 거지? 딸이 소리를 질렀지만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엄마가 보고 왔어. 나는 덤덤하게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니네 아빠 지금 병원에 있어. 다 죽어가. 위암 말기래. 오늘 내일 한대. 5년 동안 도박한 거 아니야. 공사판에서 밥 굶어가며 네 혼수하겠다고 이 돈 모은 거야. 너 시집 가는 거 흠될까봐 나타나지도 못하고 숨어 살았대. 엄마, 지은아, 아빠가 마지막 소원이래. 네 결혼식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싶대. 드레스 입은 거 한 번만 보고 싶대. 딸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울음이었습니다. 나 안 가. 절대 안 가.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나보고 어떡하라고. 지은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의 손처럼 거칠어진 내 손이 딸의 고운 손을 감쌌습니다. 엄마도 아빠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 근데 그 사람 등짝을 보니까, 그 앙상한 뼈를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미우나 고우나 네 아빠야. 너 업어 키운 사람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딱 한 번만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응?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게 안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 손에는 태식의 검은 양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딸이 멈칫했습니다. 두려운 거겠죠. 5년 만에 만나는 아빠가 다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게. 들어가자. 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링거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문가에 서 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지은아. 그가 손을 뻗으려다 말고 황급히 이불로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자신의 흉한 몰골을 딸에게 보이기 싫어서. 오지 마. 오지 마라. 아빠 냄새난다. 그 모습에 딸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딸이 달려가 침대맡에 엎드렸습니다. 아빠 왜 이래? 왜 이러고 있어? 지은아. 우리 딸 왔어? 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만지려다 더러운 손이 닿을까봐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딸이 그 손을 낚아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바보야.
아빠 진짜 바보야.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그 긴 오해와 미움의 시간이 눈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그 양복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 봐요. 옷 입어야지. 나는 태식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링거줄이 엉키지 않게 조심조심 뼈만 남은 팔을 양복 소매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태식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내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5년 전보다 품이 헐거워져 툭 치면 벗겨질 것 같은 양복상에. 하지만 내가 꼼꼼하게 단추를 채워주자 제법 태가 났습니다. 잘생겼네. 우리 남편 아직 안 죽었네. 내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옷매무새를 다듬어주자 태식이 쑥스러운 듯 힘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들어와.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는 아니었지만 하얀 원피스에 화관을 쓴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급하게 병원 매점에서 사온 조화 부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은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애써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나 예뻐? 응. 예쁘다. 너무 예쁘다. 천사 같다.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여보, 당신 소원이라며. 지은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 나는 휠체어를 가져와 태식을 태웠습니다. 병원 복도가 우리의 버진 로드였습니다. 지나가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복도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예식장이었습니다. 딴따따다, 딴따따다. 내가 입으로 결혼행진곡을 흥얼거렸습니다. 목이 메어 자꾸만 음정이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의 거친 손이 딸의 고운 손을 꽉, 아주 꽉 쥐었습니다. 놓치기 싫다는 듯,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듯. 아빠, 나 잘 살게. 아빠, 딸답게, 씩씩하게 잘 살게. 그래, 그래야지. 우리 딸. 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내 떨리는 노랫소리, 그리고 부녀의 흐느낌이 병원 복도를 채웠습니다. 복도 끝 창가 햇살이 쏟아지는 곳에서 우리는 멈췄습니다. 태식은 딸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딸의 모습을 새겨넣기라도 하려는 듯. 고맙다. 지은아.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아빠, 나 결혼식 날 꼭 와야 해. 알았지? 영정사진 말고 살아서 와야 해.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하자 태식은 대답 대신 가만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날까지 버티지 못하리라는 걸. 그날 밤 지은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는 병실을 지켰습니다. 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깔에 끓는 소리가 나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손을 잡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응, 나 여기 있어. 미안하다. 고생만 시키고. 먼저 가서. 그런 소리 마.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중에 나갈 때 마중이나 나와. 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바닥을 간지렸습니다. 무언가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글씨를 다 쓰기도 전에 그의 손에서 힘이 툭 빠졌습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요동치더니 이내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여보, 여보. 나는 그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그렇게 5년 만에 짧은 재회를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내 가게 단골들과 시장 상인들이 전부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예비사위가 듬직하게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지은이는 상복을 입고 아빠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영정 속의 태식은 5년 전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찢었다가 다시 붙인 그 가족 사진 속 얼굴이었습니다. 발인 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관을 보며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잘 가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거기선 아프지 말고 배 골치 말고 따뜻한 밥 많이 먹고 살아요.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온 그를 우리는 양지바른 추모공원에 안치했습니다. 그가 남긴 낡은 가방과 지은이 결혼식에 입으려 했던 양복도 함께 태워보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은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지은이는 신랑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빠의 손 대신 신랑의 손을 잡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지은이의 텅 빈 옆자리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검은 양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발걸음을 맞춰주는 그가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점심시간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뚝배기 끓는 소리, 도마질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로 가게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창밖을 보았습니다. 전봇대 뒤 그가 늘 서성이다던 그 자리에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시커먼 그림자도 겁에 질린 눈동자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가 여전히 그곳에서, 아니 내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남긴 2천만 원.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혼수는 내 돈으로 해줬고 그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었습니다. 통장 이름은 남편의 국밥값이라고 적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늙고 병들어 가게 문을 닫게 되는 날, 그때 이 돈을 찾아 세상에서 제일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할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이 남기고 간 밥값을 제대로 갚는 길일 테니까요. 딸랑. 가게 문이 열리고 허름한 차림의 할아버지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어 보이는 행색,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그 손.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데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 드릴까요? 돈이 좀 모자란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쏘는 날이니까 그냥 드세요. 고기 많이 넣어드릴게.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를 불에 올렸습니다. 파란 가스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구수하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 냄새. 어디선가 태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자야, 국물 좋다. 고기 좀 팍팍 넣어드려라. 나는 씩 웃으며 대파를 듬뿍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걱정 마요. 당신은 갔지만 당신이 남긴 따뜻한 마음은 여기 펄펄 끓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밥을 짓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다 녹여서 세상에서 가장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말아냅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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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